안녕하세요. 자, 9월 18일 금융 이슈 브리핑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대한 빠르게 한번 달려볼게요. 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융 이슈 게시판 여기 카페 보시면 금융 이슈 게시판 여기 금융권 이슈 게시판 보면 제가 그날 금융 이슈 이제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걸 뭐 언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1차적으로 지금 하반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씩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 또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비전공자분들, 그런 분들 좀 어려운 것들을 좀 쉽게 하고자 하는 취지니까 여기에 들어가셔서 내용 보시면 돼요. 아니면 뭐 이 영상만 보셔도 충분하고요. 자, 오늘 9월 18일 뭐 많은 이슈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5개만 갖고 와봤어요. 자, 그리고 지금 신한은행 이제 제가 자소서 마지막 문항 올릴 거고, 이제 우리은행도 나와 있죠. 꾸준하게 여러분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번 보죠. 오늘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이고, 이거 혹시 봤나요? 개그맨 김한석 씨 라인 펀드 예금만큼 안전하다에 파락 투자했는데, 이거 이제 금융권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 라인 펀드 사태라 데일리퍼 사태를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그것까지 지금 설명하기에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자,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 자산운용 펀드 상품을 약 2천억 원어치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잔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의 공판에 개그맨 김한석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이제 라임 자산운용 펀드, 작년인가 올해인가, 작년 말 올해 초 그쯤이죠. 그때 어 여기 뭐 다 나왔기 때문에 뭐 얘기하는데, 우리은행하고 대신증권에서 좀 많이 판매를 했어요, 이 라임 자산운용 펀드를. 아무튼 그 판매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었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어 거의 2천억 원치를 지금 판매를 했대요, 한 지금 지점에서. 그러면 뭐 물론 상품이 좋아서 그렇게 판매했을 수도 있지만 좀 약간 무리한 세일즈가 뭐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거기에는 유명인들도 많았는데 공교롭게도 김한석 씨가 이제 증인으로 이제 출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김한석 씨가 뭐라고 했냐면, 장 씨가 이 저 대신증권 센터장님이 라인 펀드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그리고 예금처럼 안전하다, 그리고 손실이 날 가능성은 로또 당첨되기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서 펀드에 가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금융인이 되고자 하고, 그 다음에 뭐 은행으로 갈 친구들, 증권회사 갈 친구들, 뭐 보험 다 갈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금융권을 준비하는 거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건 뭐 공부가 아니니까 제가 뭐 자소서로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좀 경제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재테크에 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한 니즈들, 내가 진짜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걸 공부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또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그런 것들이 좀 내재돼 있어야지 영업을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그거에 관련돼서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펀드잖아요, 펀드. 물론 펀드도 어떻게 따져보면 어떤 유형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조금 있고 더 있고 완전히 있고 이제 그 유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유명 연예인이라고 해도 모든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그리고 예금처럼 안전하다, 그리고 손실이나 가능성이 로또 당첨되기 어렵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한 증권회사 센터장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뭐 별 꺼림직한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제가 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김 씨는 전세 보증금 8억 2,5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이 항상 안전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대요. 이게 지금 8,250만 원도 큰 돈인데, 여러분들한테 825만 원도 큰 돈이잖아요. 근데 8억 2,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럼 당연히 안전해야 된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장 씨도 100% 담보가 있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이제 말한 거예요. 100% 담보가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상품이라고 해서 주변 동료들에게 가입한 상품과 장치를 또 소개하기도 했대요, 김한석 씨가. 자,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하죠. 100% 담보가 있는 펀드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기사를 읽어보면 이게 청와대 관계자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청와대 관계자가 이 라인 펀드 관련된 뭐 뒤를 봐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 그런 걸로 지금 고객들을 유인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건 이거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화가 나는데, 이런 식으로 영업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서민들은 얼마나 더 많이, 솔직히 얘기해서 뒤통수 맞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금융권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그냥 일반 대기업 취업했다?
그러면 도금 관련된 재테크 관련돼서 관심이 없으면 그냥 금융기관 가서 얘기 듣는 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취업의 기술 물론 제가 알려드리지만 금융일이 되고자 한다면 적어도 나의 마인드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꼼꼼하게 이런 것들을 알고 전달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책임의식이고 윤리의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지만 계약 과정도 제대로 안 지켰죠. 투자자는 항상 장 씨에게 구두로 설명을 듣고 돈부터 보낸 다음에 나중에 계약서 작성했대요. 이런 계약은 없어요. 이런 계약은 없어요. 안 그래요? 근데 계약서에 자필로 적용하는 문구도 장 씨가 미리 연필로 적으면 뭐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공격형 투자, 원금 30% 손실 감수 뭐 이런 게 물어봤지만 장 씨는 항상 그 형식적인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김한석 씨 그냥 해.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것들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김 씨는 이렇게 투자한 라인펀드 잔액에 대해서 아직 환매를 하지 못했고 더 중요한 건 2개월 전 받은 메일에 손실률이 95% 거의 남은 게 없대요. 그러면 지금 8억 5천 투자했는데 여러분 8억 2천 5백 투자해야 되고 얼마 남은 거예요? 95%면 1,000만 원도 안 남았잖아요. 아 8,200 얼마야? 한 뭐 10%가 8,200이니까 한 뭐 4천 남았나요? 그 이게 말이 돼요? 은행에서 내가 상품을 가입했는데 증권회사에서 이게 내가 차라리 주식에서 직접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 보면 지금 김한석 씨가 장 씨를 통해 투자했다 피해를 본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장 씨를 고소한 상태다. 얼마나 김한석 씨 억울하겠어요. 다른 사람 지인까지 괜찮은 거라고 해서 소개를 시켜줬는데 이런 사태가 있으면 그래서 지금 한편 김 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런 변호사는 SNS에 매우 중요한 증거와 용기 내주신 부르짖으면서 그러니까 김한석 씨가 센터장하고 그 통한 걸 혹시 몰라서 녹음한 게 지금 굉장히 좋은 근거 자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라임 사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핵심 인물인 뭐 김봉현 이 회장과 현재 구속돼 재판 중인 전 청와대 비서관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으로 뭔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전 대신증권센터장이 이게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물론 그 금융실을 좀 쉽게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런 거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현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2020년도 대한민국에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 이걸 꼭 굳이 자소서, 면접, 금융 이슈만 생각하지 말고요. 진정 내가 금융인이 되고자 하는 기본적 본질적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업을 잘해서 뭐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안 그래요? 만약에 이 사람도 지금 전 재산이잖아요. 저 힘들게 일해서 연예인으로 번 전세금인데 이런 거를 그냥 다 날리고 지금 95%그 손실을 봤으면 이거 엄청 심각한 얘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인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어찌 됐든 지금 현재 포지션은 세일즈가 기반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세일즈를 할 때 고객한테 어떻게 상품을 전달할까? 그 예를 들어서 그 상품을 내가 어떻게 꼼꼼하게 한 번 더 고민해 볼까? 이런 것도 내 스스로 사전에 먼저 학습을 하고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들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전달드리고 거기에 있어서 투자자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게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그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솔직히 이런 거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왜냐면 저도 제가 방카슈랑스 하면서 솔직히 수많은 PB분들 만나봤지만 이런 PB분도 있었거든요. 뒤에서 보고 있으면. 근데 고객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뒤통수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는 정보가 100%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나의 과정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그냥 뭐 먼저 해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지금 시대에서는 언제든지 탈이 나요. 자, 두 번째 기사 봅시다. 금리는 낮고 빌리기 쉬워. 이거 제가 계속 지금 이슈로 나온 거죠. 비대면 신용대출 강조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금 한 5일 동안 계속적으로 나온 얘기도 뭐다.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강하다. 그리고 변동성이 강하다. 그 이런 시장에서 영끌과 비투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동액 개미 운동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대출을 신용대출을 많이 받는데 일반적으로 페이퍼를 많이 요구하는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서 신용대출을 많이 끌고 있다. 여기까지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온 학습들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이해 안 되시면 전 영상, 전정 영상 반드시 보세요. 자, 신용대출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신용대출 잔액만 올 들어 10조 이상 증가했다. 계속 말씀드렸죠. 신용대출이 계속 줄고 있다. 그래서 주로 고신용 고소득자들이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해 낮은 금리로 쉽게 돈을 빌린 거다. 이거 이틀 전인가 한 내용이죠. 왜 이렇게 빌린다고 했어요? 금리가 싸니까. 금리가 싸니까 고소득자들은 뭐예요? 많이 빌린다고요. 많이 빌려서 좀 투자하는 거지 뭐. 각 시중은행별 비대면 신용대출 잔액은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144%까지 2.5배까지 뛰었대요. 100% 비대면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잔액도 12조 5천억에서 14조 7천억, 2조 2천억 늘었대요. 와, 그러니까 이런 숫자는 우리가 감이 없으니까 뭘 보면 되냐면 시중 5대 은행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돼요. 그냥 그런 것들. 그러면 그 온라인 뱅크의 어느 정도 포지션, 그 다음에 시중은행의 포지션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어디가 더 좀 더 지금 더 잘하고 있다, 좀 더 뭘 하고 있다, 그런 것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건 그냥 쭉 보세요.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모바일 신용대출, 비대면 신용대출 들어왔다. 이것도 왜냐면 지금 신한은행 금융이슈 쓸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또 개미 증시에 100조 베팅, 펀드는 못 믿어. 앞서 보신 부동산 이거 시장 말고도 뉴스 봐도 투자 되겠죠. 자산 여러분, 시장으로 보세요. 주식 시장을 주목하는 개미들이 분도 증시에 지금 최근 100조를 굉장히 많습니다. 베팅했대요. 올해 들어 국내외 펀드는 못 증시로 믿어. 유입된 개인 이게 투자자 아까 자금이 나온 라임 1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펀드하고 뭐 나타났습니다. 연관이 돼 있을 수 그러나 있겠죠. 주식시장의 그런 일들이 거품이 있기 꺼지면 큰 피해를 자, 볼 수 이거 있어 기사 한번 우려의 딱 목소리도 보시고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조슬기 기자와 이야기 예전에는 나눠보겠습니다. 개미라고 하면 되게 작은 기자, 금액의 이른바 개미 투자 그런 100조 원 시대가 물량, 열렸다고 해요. 그다음에 네, 수급이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금 규모만 있어서 놓고 보면 이 규모가 개미라는 되게 별명이 작다고 그야말로 생각해도 지금 무색할 정도입니다. 개미들이 한국 엄청나게 많이 거래소 모였잖아요. 등에 집계한 자료에 그렇기 때문에 따르면 지금 개인 투자자는 동학개미라는 올해 들어 그런 지난 신조어까지 17일까지 생각났고 코스피와 그 코스닥 주식 매입 시장에서 자금의 국내 주식을 규모가 56조 원 엄청나다는 가까이 거예요. 사들였습니다. 지금 100조도 넘는다. 주식을 사기 위한 와, 대기성 자금, 엄청나지 투자자 않습니까? 예탁금도 그거 급증했는데 대단한 거예요. 주식을 사려고 자, 증권사에 보면 맡겨놨거나 주식을 판 뒤 해외 찾지 주식 않은 돈의 투자액 규모가 또 16조 원 29조 원이 지난해보다 넘습니다. 5배 이상 해외 늘었다. 주식 그러니까 투자액도 여러분들 이런 거 16조 보면서 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어렵게 5배 공부하지 이상 말고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보다 나타났습니다. 5배 이상 네, 그래서 뭐 자금 동학개미 늘었어. 운동 그리고 이런 100조를 개미들이 막 최근 들어가. 들어서 주식 왜 그런 투자가 거야? 급증한 주식에 주제로 관심 꼽혀야 받는다는 거죠. 왜 무엇보다 관심이 가도? 저금리가 가장 왜요? 큰 이유로 꼽힐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들도 많이 안전한 있지만 은행에 돈을 부동산 계속 시장하고 넣어두니 연계가 있을 수 있어요. 위험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주식 이제 투자에 더 과감하게 이상 나서고 투기나 이런 있다는 세력들이 뜻이에요. 들어가기 저금리로 약간 대출 힘들어지는 대출 거라고 이자 부담이 판단돼서 요즘 크게 이제 낮아진 부분 역시 젊은 세대들이 신용대출이나 주식 담보대출 주식으로 등을 통해서 턴하는 주식 투자에 그런 경향을 직접적으로 보이는 나서게 것도 된 있고요.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나라박 상황보다는 상황과 관련해서 주식으로 야금야금 코로나19 버는 사태로 것들에 전 맛을 본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경기 또 부양 지금 쪽의 재투자를 유동성 확대 하고 정책이 당분간 그런 이어질 것도 수밖에 계속 없을 거라는 이루어지는 판단이 이런 자유롭고요. 배경들이 있다는 거죠. 나라한 상황을 그래서 지켜봤을 경우 최근 여기에서 증시와 기사에서 관련해 보면은 주식 공매도 투자가 금지 급증한 조치가 배경은 최근 6개월 더 무엇보다 연장됐다는 저금리래요. 부분으로 제가 주식 투자 직접 어제 계속 매매를 말씀드리지만 했다는 저금리 키워드 네, 그런데 주식 금융 이슈 시장과는 충분히 쓸 수 다르게 있는 소재들이 펀드에서는 돈이 많습니다. 빠져나가고 지금 있다고 소재가 해요. 중요한 게 네, 아니라 수치가 이 증명하고 저금리에 있는데 대한 이슈를 내가 그만큼 어떻게 직접 풀 것인가, 투자가 늘었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방증이기도 여러분. 할 것 자, 금융 보면 정보 제공 안전은행에 업체 돈을 계속 집계 넣어두니 자료를 위험하더라도 지금 연초 주식 이후 투자 이달 과감하게 한다는 16일까지 거예요. 국내 왜? 어차피 주식 저금리니까 대출이자 부담 낮잖아. 그래서 6,900억 원의 자금이 영끌해서 개인들이 빚투자해서 펀드를 신용대출 판매해 때문에 이 돈으로 직접 투자에 많이 나섰다 지금 이런 뜻인데 받아서 주식 특히 올 들어 투자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실용 실용대출을 투자의 이런 비대면 움직임이 강해진 부분도 시장에서 자금 많이 많이 부추긴 그렇게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간에 네, 그러면 많이 이렇게 받는 개인 이유가 이거하고 투자자들이 연계성이 증시에 있는 특히 거죠. 직접 투자에 그렇죠? 몰리는 다 연계성이 다 부분이 있어요. 있고 사실 너무 그리고 급하게 공매도 몰린다 금지가 이런 식의 6개월 분석도 더 최근에 연장.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증권회사 기준으로 준비하는 분들은 좀 방금 말씀하신 공부를 것처럼 하고 과열을 그냥 일반 경계하는 학생들 그런 넘어. 분위기가 형성된 그거 건 넘어가요. 사실입니다. 공매도 현재 말만 들어도 주식시장 어렵잖아. 흐름이 이 공매도 유동성 없는 걸 그냥 장세로 파는 보일 건데 정도로 지금 아무튼 실물 이러한 경기가 조치가 일어나는 게 괴리될지 있어요. 움직이고 있었고 그래서 경기가 증권회사 갈 여전히 친구들은 좀 나쁜데 또 딥하게 시중에 들어가고 풀린 아닌 돈이 친구들은 갈 패스. 곳이 없다 보니 주가 주식 자, 시장으로만 보면 유입되고 있어. 예전에는 이제 주가를 펀드 투자가 끌어올리는 우리나라가 이 많았는데 고평- 지금 뭐예요? 고평가 논란이 펀드에서 계속해서 돈이 불거지고 빠져나가는 있습니다. 거예요. 왜? 또 이 펀드도 증시 내가 유입된 생각하는 것만큼 투자자금의 안전하지 상당 않거든요. 부분이 아까 그 빚을 기사 내서 봤잖아요. 끌어모은 돈이라는 그러면 점에서 차라리 내가 큰 한번 폭의 증시 조정 한번 국면이 투자해볼까? 왔을 때 이런 개인 생각도 이제 많이 들 수 투자자들의 있다는 피해가 거죠. 불가피할 자, 것이라는 그래서 점도 나오고 팩트는 뭐냐면 네, 금융정보업체 잘 FN 들었습니다. 가이드에 따르면 연초 이후 이달 16일까지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 9월 16일까지 14조 6,900억 한 15조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펀드 자금에서 지금 환매해서 대부분 직접 투자한 거죠. 특히 올해 들어 코로나19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옆에 사람들 보더라도 뭔가 좀 수익이 되고 또 옆에 사람들 보더라도 수익이 되니까 그게 자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봐야 될 지금 시장 상황보다 국내에
유동성이 이제 풍부해지고 변동성이 풍부해졌는데 이 상황은 펀드라는 물론 펀드에서만 자금이 다 빠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거 펀드에서 빼서 지금 직접 투자를 많이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도 나오죠. 왜냐? 지금 유동성 장세라고 불릴 만큼 돈이 많으니까. 근데 변동성이 제가 큰 시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투자 자금 대부분이 빚을 내 끌어모은 돈이라는 점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실용대출 3천만 원 받았는데 지금처럼 뭐 삼성전자 조금 사고 뭐 테슬라 조금 사고 뭐 현대차 조금 사서 뭐 한 달에 10%씩 받았어요. 근데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언제 어떻게 보고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3천만 원 해서 지금은 10% 벌다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30% 50% 마이너스 시장 들어서면은 그거 힘들어요. 내 돈 3천만 원이 아니잖아. 신용대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약간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아직 뭐 투자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겠지만 투자를 하게 되면 일단 안정성의 원칙을 가장 지키는 게 좋아요. 예. 왜냐면 안정성의 원칙을 어기는 순간 욕심을 갖게 되고요. 그 욕심에서 꼭 화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투자를 오래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건 뭐다? 아, 펀드 빠져나갔네. 증시로 갔네. 끝이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게 된다면, 그리고 증권회사나 가게 된다면, 그리고 보험회사로 가게 된다면 이거를 다 연결을 시켜봐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은행 가게 되면 은행에서 펀드 팔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시장 상황이 지금 이런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고객한테 팔 수 있을까? 고객을 어떻게 유입시킬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은행 지금 3번 문항이에요.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한 방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연계돼서 생각을 해봐야지 그냥 공부 띡 기사 하나 읽고 공부했네. NCS하고 공부했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또 10분 맨날 말을 하는데 거의 20분에 끝내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일부러 갖고 와봤어요. 신한은행 이슈를 쓰는데 제가 일단 면접 중심으로 제가 자소서를 쓰라고도 하잖아요. 면접 전에 제가 항상 학생들이랑 하는 게 뭐냐면 이슈를 쫙 뽑아서 그 이슈에 대한 것들 중에 본인만의 포인트 몇 가지를 갖고 면접장에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엄청나게 파급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소서부터 쓸 때 정리를 해놓는다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나 자소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일단 로열티예요, 로열티. 나 신한은행에 얼마나 많이 준비했어. 나 우리은행에 내가 가기 위해서 뭘 했어.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 로열티거든요. 자, 보면은 이런 기사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신한은행이 올해 KPI 특징 중에 하나가 정책금융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해 9개였던 정책 항목 평가 지표를 올해 대부분 폐지했대요. 하지만 정책금융 지표는 그대로 유지했대요. 그 결과 수익성과 건전성을 중심으로 성장을 강조했던 과거와 달리 올해는 일선 영업에서 정책자금 대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KPI 솔직히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신문 기사고요.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KPI라는 건 뭐예요? 이거 어떤 조직이나 있는 거죠. 키 퍼포먼스 인덱스. 핵심 성과 지표인데 이것들이 한 개의 지점을 평가하고 내 개인 평가하는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난해 9개였던 정책 항목 평가 지표들을 뭐예요? 대부분 올해 폐지했대요. 왜? KPI라는 거는 성과 지표이기 때문에 그 성과 지표를 맞추려면은 무리한 영업이 가용돼야 되고요. 무리한 것들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폐지했다는 거예요. 왜? 신한은행은 리딩뱅크니까 뭔가 앞서 나가니까. 이거 제가 그냥 쉽게 그냥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정책금융의 지표는 그대로 유지했대요. 그럼 그 이유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수익성, 건전성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였어요. 수익성, 건전성. 그럼 이런 키워드도 우리가 잡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면접이나 자소서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올해는 뭐예요? 정책자금 대출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쵸? 그러면 정책자금이라는 거 기관, 나라에서 하는 것들을 뭔가 사회적 측면에서 우리가 도와준다는 역할을 보면 더 해석하기가 좋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갖고 기업금융에서 이런 거를 매칭시키는 연습들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맨날 뭐 기업금융 관련된 공부를 했다. 나는 뭐
여신 평가, 여신 심사학을 취득했다. 그것뿐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토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올해 KPI 큰 폭을 변화 보인 평가 항목은 전략 지표래요. 전략 지표는 외형 증대, 퇴직 연금, 연금 구개 뭐가 막 있어요.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했어. 근데 올해 하지만 신한은행에서 올해 KPI에서 정책 항목을 대폭 축소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이 알 필요 없고 이게 왜 축소가 됐는지 어떤 의도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 뭐예요? 정책금융. 여기 나오죠. 정책금융은 서민 및 중소기업, 소 등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취약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출 상품과 직결된다. 이러한 상품들이 주를 이룬다. 자 보세요. 제가 한 말 똑같이 지금 써놨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이 기사 읽고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지 앞에 부분을 보면 뒷부분이 이제 예측이 되는 거예요. 왜? 대부분 신문 기사 형태는 그러하니까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거 밑에 안 볼게요. 오늘 시간이 돼서 여러분들 각자 보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뽑아내야 될 건 뭐다? 자, 지금 신한은행의 기조가 작년까지는 많은 지표들로 KPI로 해서 성장과 수익성 기반이었지만 작년에 많은 이슈들로 인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조금 더 신뢰받고 그 다음에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러한 신뢰 기반으로 많은 고객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정책이 바뀌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금융이라는 지표다. 이 정책금융이라는 건 뭐냐? 여기 나와 있다시피 서민 및 중소기업, 소호 등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취약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과 직결된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 책임, 배려, 금융기관의 역할, 그쵸? 그럼 이러한 면들이 일반 은행과 약간 다른 포인트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지원 동기로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면접 때도 이런 거 한 번만 얘기하잖아요. 그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왜 지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신한은행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최고의 금융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이 기사 하나만 보고서 얘기를 한다면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1번 누구입니다. 제가 신한은행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보다 신한은행이 타 금융권과 다른 행보를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야에서 특히 정책금융이라는 것이 저는 가장 인상에 깊었습니다. 정책금융은 말 그대로 취약한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 상품과 연계를 시켜주는 이러한 행동들인데 지금 코로나19 및 경제 상황에서 어려운 서민들을 토대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선의를 베푸는 것이 저는 금융기관의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리딩뱅크로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신한은행에서 어떠한 행원이 되고자 입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또 즉흥적으로 한 거예요. 즉흥 또 랩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만 연습하면 엄청 잘할 수 있겠죠. 근데 막 지금 갑자기 신문기사 보고 생각나는 대로 지금 한 건데 이러한 연결 포인트를 잡아서 면접 때 얘기를 한다면 전자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죠. 그쵸? 아니면 댓글 남겨줘요. 나도 미리 연습을 하고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아무튼 오늘 9월 18일 여러분 오늘도 이슈 공부 잘 하시고 자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이게 좀 괜찮지 않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괜찮으시면 좋아요 구독 다 눌러주시고 이거 학생들한테 좀 많이 좀 알려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는데 별로 없잖아요. 금융 이슈나 이런 거 좀 쉽게 많은 학생들이 하고 우리 댓글도 많이 남기고 서로 공부하고 그렇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미션을 안 들었네. 미션 뭘 볼까요? 미션 비대면 신용대출의 중요성을 한번 댓글로 짧게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대면 신용대출의 중요성.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